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39회 대결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예.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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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님? 발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 근황이랑도 좀 엮여 있는데 네. 제가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교정을 하는데 보통 이게 바깥쪽에만 하잖아요. 네.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 갑자기 안쪽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바깥에도 있는데 안쪽에도. 그렇죠. 근데 앞니에다가 붙였는데 아랫니 앞니에다가 네. 이게 발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혀가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어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얘 갑자기 왜 이래? 왜 귀여운 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치과 치료 때문에 약간 좀 그렇다. 좀만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좀 열심히 발음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좀 모자라 보여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회사에서 문제예요. 약간 무게 잡고 회의하고 이러잖아요. 네. 자, 오늘 실적은요. 저번 주 실적은 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일이 막 설명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적응이 좀 된 건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약간 이런 부분, 도저히 안 되는 발음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습은 계속 할 건데 중간중간에 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십사 하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오늘 더군다나 발제를 맡으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편집하실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가면 되죠. 이번 기회에 좀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볼게요. 발전의 계기로 삼으시면 되고. 그렇죠. 얘기 나온 김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미술관에 좀 많이 갔다 왔는데요. 네. 그 댓글들을 보니까 전시 정보로 도움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계시던데. 그렇게 한 분 댓글 다셨다는 거는 그치. 그 뒤에 수많은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 정리를 한번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전시 3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추천할 수 있는 전시와 비추천 전시와 강추천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싸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일단 추천드릴 전시는 북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예요. 그런데 이 전시는 끝났어요. 근데 왜 추천드리냐면 그 전시 공간이 좋아요. 주변에 공원이 있고 그 전시 공간이 좋아서 이 전시가 끝났지만 이후에 열릴 전시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공간 자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 온 전시는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에서 이제 작품들을 빌려와서 빛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었었는데 그 전시는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모아 카드 같은 건가요? 이미 끝나가지고 못 보는데 추천은 하는. 그래서 이 미술관에 다른 전시가 열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시다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추천 전시가 있어요. 어떤 전시냐면 디뮤지엄의 어쨌든 사랑이라는 전시인데요. 이거는 서울숲 쪽에 있는 전시관이고 10월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안타깝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떤 전시냐면 만화와 사진 작품이 콜라보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열었는데 재밌겠는데? 순정 만화 작품이랑 사진이 콜라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그 사진 많이 찍는 전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추 전시가 있어요.
어떤 전시냐면 저희가 이건희전을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리움미술관을 가본 지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리움미술관 다시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지금 리움미술관도 무료로 개관 중이에요. 그 특별전은 돈을 내야 되는데 상설전은 무료로 예약을 해서 방문이 가능합니다. 네. 그 무료 전시는 고미술전이랑 현대미술전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국현미에 있는 네. 전시 작품들보다 여기 있는 전시 작품들이 훨씬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작가들 중에는 김홍도부터 시작해서 네. 정조 임금님의 글씨도 있어요. 수집의 클래스가 다르네. 거의 이태원에 있죠, 리움이. 네,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봐야겠네요. 네. 김순투의 전시 추천 타임이었습니다. 네. 가보시고 혹시나 가보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김순투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요생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뭐 별다른 일 없이 지냈는데 요즘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좀 빠져가지고 네. 요즘에 멜로가 체질을 보고 있는데 예전 거죠. 예,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흔들리는 거. 맞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아, 그게 그 배경음악으로 쓰여요? 거기서? 거기 주제 음악으로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장범준의 샴푸향 맞아요. 그 이병헌 감독이 예. 작품 연출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감독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안재홍 배우가 거기 나오죠. 맞습니다. 맞아요. 재밌다고 하더라고. 네네. 네. 끝인가요? 끝입니다. 뭐 저는 근황이 죽을 뻔했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그 격리 기간 동안 다들 뭐 하루 이틀 아프고 쉬던데 저는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골로 가는구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다가 겨우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후유증이 좀 장기침이 남아서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녹음 중간중간에 장기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다들 잘 지내셨네요. 부른님만 이제 앞으로 발음 개선할 일만 남아가지고 연습을 해봐야죠. 예. 근데 그게 연습이 진짜 될지 모르겠다. 의식적으로 막 연습을 그래도 처음보다는 아이고, 시작부터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처음보다는 훨씬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카톡 보냈잖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녹음이 가능할까 정도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예. 근데 아직도 이제 특정 뭐 디귿, 니은 이런 게 막 반복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봐야죠 뭐. 네. 약간 그 외국물 드시는 거지. 교포 느낌의. 네, 교포 느낌. 네, 그래서 오늘 그 대결편의 세 번째 시간 부른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예. 네. 제가 이름이 명색이 그래도 안부른인데 닉네임이 좀 무색하게 자연에 관련된 거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늘 마음에 좀 걸렸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이름을 뭐 안기술 뭐 이런 걸로 안테크 이런 걸로 할 걸 그랬어요. 예. 근데 승트님 보면은 이게 어떤 주제를 하든 간에 이게 미술적으로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항상 부러웠는데 오늘 저도 그래서 한번 자연 쪽으로 해볼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래 이후로 거의 그럼요. 맨 처음하고 지금 처음이네. 오랜만에 찾아보는. 그러니까 이 곤충 쪽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잘 알려진 라이벌 구도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둘 중에 곤충의 왕이 누구냐. 이게 곤충 애호가들 중에 굉장히 시시껄렁하지만 쓸데없이 진지해지는 그런 주제거든요. 근데 저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거 있어요. 이거지 하는 거. 뭔데요? 뭐가 있어요?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책 표지로 봤건 하여튼 그 무의식 속에 사슴벌레죠. 사슴벌레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네. 뿔처럼 나고. 맞아요. 곤충의 왕 사마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 사마귀 센데? 그래서 그 당랑권 나와가지고 센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세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장난권은 근데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사마귀가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의 이런 대결 구도를 부른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게 엄청 그 라이벌로 유명한 관계인 거죠, 두 곤충이? 네, 그렇죠. 왜냐면 되게 신기한 게 종은 약간 다른데 뭐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종은 다르지만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사자 대 호랑이. 그러니까 종이 다른데
붙이면 누가 이길까 이런 캐캐묵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축구의 왕이 뭐 브라질이냐 아르헨티나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둘의 어떤 면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은 이제 윤기나고 단단한 이제 풍채가 있죠. 네. 네. 이런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류의 곤충들을 보통 갑충이라고 하는데 어제 갑옷 같은 그 단단한 몸체로 둘러싸인 이런 곤충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둘 다 몸에 달린 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는 이제 기다란 하나의 뿔이 있고 하나는 두 개로 움직이는 양옆으로 움직이는 집게가 있다는 특성. 예.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호가들이 좀 편을 나눠서 장수풍뎅이다 사슴벌레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닌가. 뿔이 있는 게 뭐고 집게가 있는 게 뭐예요? 뿔이 있는 건 장수풍뎅이, 집게는 사슴벌레입니다. 그 둘의 생김새조차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네, 몰라요. 빈둥님은. 그렇구나. 그 색깔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은 장수풍뎅이는 근데 풍뎅이 같이 생겼어요. 풍뎅이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풍뎅이 같이 생긴 게 뭔데? 풍뎅이를 모르세요? 아예 그냥 지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둥그렇게 생긴 몸인데. 마우스 같이 생긴 게 풍뎅이 아니에요? 맞아요. 마우스 같이 생겼어요.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 장수풍뎅이는 그 앞에 마치 사슴뿔 같이 길고 곧게 뻗은 뿔이 이렇게 하나가 나 있습니다. 얼굴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말이죠. 예. 사슴벌레는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마우스보다는 약간 넓적한 네모의 직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느낌의 앞에 양옆으로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집게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근데 빈둥님 어릴 때 곤충 채집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진짜요? TV만 봤어. 전 집 밖으로 안 나갔거든요. 자연 다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곤충들은.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연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이런 빈둥님은 잘 안 나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뭐 채집하거나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릴 때? 전 되게 많아요. 저도 많아요. 주로 어떤 것들? 이제 여름 되면 잠자리채 늘 구비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잠자리채랑 그 수집 뭐라고 하죠? 채집통 맞지? 연두색. 맞아요. 노란색, 연두색, 핑크색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사서 항상 구비해 놓고 친구들이랑 오늘 뭐 잠자리 잡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험을 떠나가지고 잡아오고 나비 잡아오고 뭐 이런 좀 희귀한 거 잡아오고. 초등학교 때 우리 때만 해도 그게 숙제였어요. 맞아요. 숙제. 곤충 채집 말하는 거. 근데 선택이 있잖아요. 뭐 1번 뭐 하기, 2번 뭐 채집하기, 3번 뭐 독후감 쓰기 뭐 그런 거. 그럼 빈둥님은 항상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채집한 그냥 진짜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한두 번 나가본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징그러워하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유생님은요? 저는 집 뒤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또 최고지. 근데 심지어 아파트 단지였는데 뒤에 오솔길이랑 개울이 있는 그 단지였어요. 그 거기에 항상 그 풀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거기에 메뚜기, 방앗개비 이런 게 항상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메뚜기, 방앗개비는 그냥 손 이렇게 뻗으면 잡았을 정도로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은 애들이 사마귀, 거미 이런 애들은 난이도가 좀 높은 애들이고 거미를 잡는 애들이 있어요? 네, 거미도 잡았어요. 거미도 잡죠. 네. 그래? 네. 그리고 잠자리는 쉬운데 난이도가 제일 높은 애들이 나비예요. 맞아요. 나비가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비를 잡은 애들은 약간 이제 뭔가 그 훈장처럼 나 이거 잡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애들도 많았잖아요. 잡아서 날개 찢어놓고 막 못날게 다리 떼고 맞아. 그런 애들 있었어요. 짓궂은 이제 친구들은 그런 애들 있었죠. 그리고 방학 때 이제 곤충 채집 활동하면은 이제 결과물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저나 뭐 제 친구들은 끽해봐야 채집통에 몇 개 담아오는 정도였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다른 친구도 아버님께서 뭔가 되게 이제 장비도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채집판 있잖아요. 판에다가 박제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다. 부르님은 저도 어땠어요? 진짜 많이 다녔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사서 키우기도 하고 그냥 집에 그냥 구석에는 항상 그런 곤충들이 있었어요.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다 키워봤고 나비도 뭐 애벌레 사가지고 나비 우화하고 호랑나비 이런 거. 진짜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항상 어릴 때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가지고 막 아빠한테 막 맨날 어디 가서 잡자 그러고 근데 항상 잡지 못했어요. 사슴벌레를 꼭 잡고 싶었는데 못 잡겠더라고. 그러면 키우는 사슴벌레는 어디서 사서 사가지고 그런 걸 다 파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이제 아파트 단지 뒤에 가면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막 큰 돌을 뒤집으면은 가끔 이렇게 돌 밑에다가 개미집을 만들어 놓는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구멍 이런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개미들은 이제 그 돌 밑에가 안전한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은 거기 개미집 전체가 드러나는 그런 걸 보면 이제 너무 신기한 거야. 맞아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기억이 되게 아련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호기심 많았던 그때의 기억이. 그래서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가 뭐냐. 빙두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를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고래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금 충격이 오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딱정벌레 목 사슴벌레과의 곤충이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보다 좀 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집게벌레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정식 명칭으로 집게벌레인 곤충은 또 따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가 막 보기 힘든 곤충이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을 하는 곤충류에 속하고요. 곤충 유튜버들 요즘 저 가끔 보거든요. 곤충 유튜버 뭐 생물 유튜버 그런 거 채집기 보면은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 저 뭐 외곽 경기 북부권의 산지 근처에서는 가로등에서도 많이 잡혀요. 그래요? 네. 가로등? 네. 가로등 밑에 이제 빛이 있으니까 빛에 보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어딘지는 항상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유튜버들이. 왜냐면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잡으니까는. 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흔한 곤충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슴벌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긴 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턱이 수컷 전용이에요. 암컷에는 없는 턱이고 이게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암컷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긴 턱을 진화를 통해 발달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턱이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이 사슴벌레의 가치가 정해질 정도로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몸의 부위고요. 사슴벌레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 이 턱이 사슴의 뿔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크고 단단해 보일수록 가격이 비싼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뿔이 얼마나 멋지게 뻗어 있는지 그리고 몸의 크기 그리고 뭐 광택의 정도, 뭐 기형의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슴벌레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소일 수는 있겠죠. 사슴벌레는 장수풍뎅이랑은 다르게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사슴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은 사슴벌레, 그리고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정도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슴벌레는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냥 사슴벌레는 갱사슴벌레라는 그냥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갱사 이렇게 불러요. 애호가들이 부르는 애사, 뭐 톱사, 왕사 이런데 얘는 그냥 갱사. 신기하다. 그냥 사슴벌레예요. 사슴벌레. 뭐 이 사슴벌레의 대표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보면은 아주 정석적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투박한데 이 머리 쪽에 귀 모양으로 좀 튀어나온 게 인상적인 개체입니다. 그 인터넷이 있으면 보시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쪽이 약간 돌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귀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몸에 광택이 없어서 좀 나무 껍질 같은 그런 거친 매력이 있는 정통 사슴벌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색인가요? 그런 걸 수 있겠죠. 잘 안 보이겠다. 네, 검은색보다는 약간 탁한 갈색에 가까운 개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벌레 이미지가 이 딱 갱사슴벌레.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흔한 개체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톱사슴벌레가 있습니다. 톱사슴벌레는 턱에 난 돌기가 톱니의 모양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톱사슴벌레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자잘자잘하게 나 있어요. 돌기가 이빨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슴벌레들과는 다르게 좀 더 진한 갈색을 띠고요. 큰 개체일수록
턱이 아래쪽으로 이제 휘는 모양새를 띱니다. 네. 근데 턱이라는 게 곤충에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 집게를 턱이라고 할 거예요. 네네. 그 집게를 그냥 실제로 턱은 아니겠지만 네. 편의상 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턱에 붙은 이제 돌기들을 네. 이빨이라고 이제 편의상. 네, 실제로 이빨은 아니지만. 그럼 이 톱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그 턱에 있는 돌기들이 사냥용인가요? 톱에 있는 이빨들이 네. 톱니 같이 생겨서 이제 톱사슴벌레인데 네. 사슴벌레의 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냥용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얘는 초식 동물이에요. 네. 예, 실제로는 그냥 나무의 진액만 빨아먹는. 예. 혓바닥이 있어요. 혓바닥. 네. 머리에 이제 한 부분에 혓바닥이 있고 이빨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씹어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혓바닥에 낼름낼름 하면서 그 진액을 찍어 먹어요. 그게 먹이에요. 근데 그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있잖아요. 네. 그때를 위해서 집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동족들하고의 경쟁을 그쵸. 위해서 이게 진화가 된 게 그거예요? 그렇죠. 수컷들끼리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구애 행동을 위해서 난 거기도 하고 실제 그 동물 사슴 같은 경우도 맞아요. 네, 그 짝짓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수컷들끼리 뿔로 싸우거든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곤충들도 싸우는 거죠. 요 뿔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더 강하고 아름다운 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이제 성 선택에 있어서 더 우위에 놓이게 되는 조건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이게 신기하다. 그 턱이라는 게 진짜 과학 용어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거예요? 보통 곤충학자들이 턱이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 턱은 어떤 육식 곤충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공격용이긴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한 싸움의 도구인 거죠. 예. 생존과 과시의 목적.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넓적 사슴벌레인데요. 사슴벌레는 보통 그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얘도 말 그대로 다른 사슴벌레에 비해서 넓적해요. 이 설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찾아보시면 다른 애들은 좀 입체감이 있어요. 뭐 턱이 아래로 휘기도 하고 근데 얘는 딱 단단하고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좀 몸도 직사각형 모양이고 턱도 휘어짐이 없이 앞으로 쭉 뻗은 형태고 그리고 턱에 난 이빨도 큰 이빨 하나 그다음에 작은 거 여러 개 이 형태가 있어가지고 대칭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멋지죠. 약간 사슴벌레를 레고로 만들면 이 넓적 사슴벌레처럼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무 블럭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애사슴벌레는 얘는 왜 애일까요? 애기. 작나? 네, 맞아요. 크기가 작아요. 덩치가 작고 그다음에 이빨도 딱 하나 뾰족하게 그냥 딱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귀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러니까 키울 때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슴벌레의 대장으로 불리는 가장 큰 덩치와 압도적이고 입체적인 실루엣을 가진 왕사슴벌레인데요. 요 왕사슴벌레는 굉장히 특이한 게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턱이 백미예요. 턱이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쫙 뻗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유선형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턱이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좀 겹쳐서 난 것 같이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멋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상품성이 있다는 게 인간들이 보기에 되게 미적인 요소에 가장 충족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 곤충 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1mm라도 크게 만들기 위한 그 브리더들의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 단 1mm로 인해서. 그리고 왕사슴벌레가 크기적으로는 가장 크게 우화를 할 수 있는 개체다 보니까 그리고 멋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사슴벌레를 조금이라도 크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죠. 이제 사슴벌레가 있다면 장수풍뎅이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장수풍뎅이는 한 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정벌레목 풍뎅이상과 장수풍뎅이아과의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자와 호랑이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나눠지는데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장수풍뎅이도 역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슴벌레에 비하면 오히려 더 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종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장수풍뎅이한테도 뿔이 있습니다. 근데 사슴벌레와는 조금 다르게
한 줄기로 이제 뻗어 나오다가 이 한 줄기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진짜 사슴뿔 같이 새싹 같이 이렇게 맞아요. 나무 같이. 이 장수풍뎅이는 이 뿔이 얼마나 곧게 잘 뻗어 있는가가 가치를 결정해요. 이 번데기 상태일 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뿔 기형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말랑말랑할 때 막 이렇게 건드리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뿔이 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뻗은 뿔이 장수풍뎅이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 뿔도 아까 그 사슴벌레의 턱처럼 같은 기능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역시 싸움을 위한 도구고 얘네도 진액을 먹습니다. 뭐 상수리나 나무, 참나무 이런 거에 진액을 먹는데 그걸 얻기 위한 싸움의 도구인 거죠. 뿔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슴벌레는 보통 까만색이 많은데 장수풍뎅이는 갈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슴벌레보다 덩치가 더 크고 이 사슴벌레가 유려한 승용차 같은 느낌이라면 장수풍뎅이는 좀 강력한 SUV랄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몸체는 그 티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티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초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안에 바닐라 들어있고. 티코 아이스크림? 몰라요? 저 몰라요. 그거 하나씩 빼먹는 거 있는데. 장수풍뎅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막대기 이렇게 꽂혀있는 그거. 아니에요. 막대기 요새는 없어요. 막대기 없이 나와요. 그래요? 요즘엔 나와요? 네. 엄청 맛있는데 그거. 집에 있으면 1시간이면 순삭이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얘기보다 더 눈이 더 쫓아나는데. 확 공감이 되네. 이 두 종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사슴벌레과와 풍뎅이과로 다른 생물이긴 한데 역시 딱정벌레 목에 같이 속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완전 변태를 하는 종이라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근데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완전 변태는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곤충이라고 보면 돼요. 애벌레의 상태와 성충의 상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 변태. 그럼 불완전 변태는 성체의 경우와 애벌레는 아니지만 어릴 때의 경우가 비슷한 경우. 예를 들면 메뚜기. 메뚜기 어릴 때 보시면 날개가 덜 발달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충 메뚜기와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크기가 작을지언정. 근데 이런 장수풍뎅이 같은 사슴벌레 같은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의 경우에는 애벌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인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으로 우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 캐터피, 버터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비도 이제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체는 1, 2, 3령 애벌레의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다림을 거쳐야지만 번데기가 되고 성충으로 우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3년이요? 그렇죠. 3년 정도. 엄청 기네요. 땅 또는 나무에서 이제 3년 정도를 거친 다음에 성충이 됐는데 사는 기간은 한여름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럼 그 키우시는 분들은 그 한 여름을 위해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길면은 6개월. 근데 집이 보통 따뜻하게 유지가 되니까 길면은 뭐 1년 정도 사는 개체도 있다는데 기본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짧다. 그래서 그냥 알을 받아가지고 다시 알을 또 키우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완전 변태를 하는 종이다. 두 번째는 비슷한 먹이를 공유한다는 점인데요. 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나무나 상수리나무에 상처가 나면 나오는 그런 진액, 나무의 진액을 주로 먹고 살아요. 이 입이 따로 없고 둘 다 이제 스폰지 같이 생긴 혓바닥이 달려 있어가지고 진액에다가 이제 그 턱을 댄 다음에 가까이서 보면은 혓바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액을 이제 찍먹을 하는 거죠.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액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젤리포 같은 거 있죠. 젤리 같은 거를 이제 땅에다 끼워 놓으면 걔네가 와서 먹습니다. 내지는 좀 과일 같은 거, 과일즙 같은 걸 먹기도 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키우기가 용이하겠다. 왜냐면 그 보통 곤충을 키운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뭐 미럼 같은 거 사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뭐 하다못해 거미를 키운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곤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얘네는 의외로 초식 곤충이다. 이 둘이 같은 먹이를 공유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곤충만의 먹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곤충들의 먹이가 돼요. 네. 뭐 나비, 다양한 풍뎅이류 뭐 등등등등. 근데 결국엔 자연이라는 게 공격력이 뛰어난 개체가 먹이를 독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결국 그런 곤충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비나 풍뎅이 이런 애들은 그냥 쫓아내면 날아가는데 둘은 이제 호전적이다 보니까 둘이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도 많이 싸우는구나. 그렇죠. 네. 이런 먹이 때문에. 세 번째 공통점은 야행성이라는 점이에요. 얘네 둘은 특이하게 낮에는 좀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여요. 근데 그러면서도 빛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채집하는 사람들은 이 밤에 조명을 켜놓고 넓은 이게 천 같은 거를 세워놔요. 그런 빛을 보고 이렇게 달려졌다가 천에 부딪혀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 걸 이제 줍줍하는 그런 식으로 채집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원래는 뭐죠? 그러니까 걔네가 빛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빛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건가? 그거에 가까워요. 네. 근데 벌레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빛에 엄청 반응하잖아요. 그거를 주광성이라고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을 쫓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까 말했듯이 그 야행성인데 빛을 쫓는다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야행성이니까 빛을 쫓아야죠. 어두우니까 약한 빛에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가 낮에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낮에는 그래서 낙엽이나 나무 틈이나 뭐 나무 뿌리 사이에 있는 그런 흙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진액을 찾아서 날아가는 거죠. 제가 키울 때는 이게 플라스틱 통에서 키웠는데 날아가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려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낮에 나오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뎅이가 난다는 거죠? 네, 풍뎅이도 그렇고 사슴벌레도 그렇고. 사슴벌레도 날아요? 네. 둘 다 이 갑옷, 그 몸통 갑옷 사이에 날개가 있습니다. 진짜?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내 상식선에서 볼 때 풍뎅이는 나는 이미지인데 사슴벌레는 되게 땅에서 이렇게 기어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둘 다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소파 사이에서 발견되고 너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넣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차이점도 있겠죠. 첫 번째는 산란지의 차이예요.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알을 썩은 참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은 곳에 낳거든요. 이게 유충도 썩은 나무를 뜯어먹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썩은 나무의 둔치에서.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썩은 나무에서 그 채집을 하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근데 나무를 쪽쪽 쪼개니까 걔네들이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그 모습이. 귀여워. 무슨 호텔방에 이렇게 입주했듯이 막. 맞아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 나무 안에서 우아할 때까지 살기 때문에 겨울에 채집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손도끼 하나 들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쪼개고 다녀요. 맞아요. 근데 쪼갤 때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쪼개다가 애벌레 공격하면 안 되니까 테두리부터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과일 깎듯이 이렇게 벗겨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있다. 그 애벌레들이 먹고 남은 그 시큰이라고 하는데 먹고 남은 자국이 있어요. 애벌레들이 먹으면 이제 톱밥처럼 갈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시큰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하고 내지는 번데기 내지는 겨울에 잠자고 있는 성충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잠자는 애들 깨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워서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집에 가자. 반면에 장수풍뎅이는 나무가 아니라 흙의 알을 낳거든요. 근데 얘도 신기한 게 그냥 흙이 아니라 썩은 흙, 퇴비라고 하죠. 뭐 흙만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뭐 낙엽이 쌓이고 그러면서 같이 썩어진 그런 약간 검은 토양. 그런데 이제 잡탕이 되면서 영양분이 풍부해진 그런 흙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둘의 아주 주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전투를 위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사슴벌레는 양옆으로 벌려지는 턱을 가지고 있고 장수풍뎅이는 이 뿔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지렛대처럼 마치. 그래서 공격 모드가 되면은 처음에는 뿔이 이렇게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있다가 몸을 이렇게 낮추면서
푸하는 소같이 네. 뿔을 낮춰가지고 바닥이랑 수평을 만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슴벌레는 집게를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그 집게로 적을 잡은 다음에 몸을 전체를 끌어올려가지고 들어올려서 이제 나무 밖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싸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몸을 낮춰서 뿔을 일자로 만든 다음에 그 뿔을 적의 몸 밑으로 집어넣어서 들어올리는 방법인 거죠. 아니 그거 같다. 그 로봇 자동차 게임 알아요? 알아요. 그거 몰라요? 네, 알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하던 프로그램. 그 로봇 자동차들을 각자 만들어 와서 둘이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늘 이 사슴벌레과처럼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로봇차를 공격하는 차가 있고 이 장수풍뎅이처럼 이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그 상대 차를 들어 올리면서 뒤집히는 그런 시스템인 차들이 있거든요. 꼭 그거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아마 자연에서 힌트를 얻은 거겠죠. 딱 그 모양들이 많거든요, 차들이. 근데 그 움직임의 효율성으로만 본다면은 장수풍뎅이가 유리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싸움의 승리라는 게 이 적을 진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적을 나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사슴벌레의 턱은 위아래 가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하려면 몸을 움직이거나 근데 몸을 움직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얘네가 가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발을 나무에서 떨어뜨리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근데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턱이 위아래 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슴벌레에 비하면 쉽다. 그리고 몸 밑으로 그 뿔을 넣기만 하면은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넣는 그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 턱이 길고 단단하고 쭉 뻗어 있어야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개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암컷을 차지해서 자손을 남길 확률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그 나무에서 싸울 때는 장수풍뎅이의 승률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덩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승용차랑 SUV랑 붙으면 당연히 승용차가 찌그러지죠. 그렇긴 한데 몇몇 경우에서는 사슴벌레가 이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장수풍뎅이가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턱과 뿔은 수컷 전용이고요. 그럼 암컷은 어떻느냐?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암컷도 이 두 종이 다른데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턱이 있어요. 암컷한테도. 대신에 굉장히 날카로운 턱이 있어요. 이 수컷은 크고 멋진데 턱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수컷이 꽉 다물게 해도 그냥 잡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암컷한테 손가락을 잘못 집어넣으면은 피를 봅니다. 손가락에 그 구멍이 나요. 그 정도로 날카롭고 수컷의 턱은 싸움을 위한 용도지만 암컷은 왜 날카로운 턱을 발달시켰을까요? 보통 암컷은 지켜야 되니까. 암컷은 보통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사슴벌레가 알을 낳는 구역이 어디였죠?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를 팔려고? 뚫고 들어갈 턱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턱이. 왜냐하면 알을 나무의 겉에 낳을 수는 없잖아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날카로운 턱이 필요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장수풍뎅이 암컷은 흙의 알을 낳기 때문에 그냥 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둥그런 주둥이밖에 없고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그냥 이 발로 흙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낳습니다. 그럼 뭐 깊숙한 곳에 낳나요, 얘네도? 그렇죠.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 장수풍뎅이 유충인 알을 캐시는 분들은 열심히 삽질을 또 하시더라고요. 산에 가셔가지고. 맞아요. 두 종 다 상품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곤충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좀 마니아적인 층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내수가 크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런 특이한 거 많이 하는 국가 어디 있죠? 일본? 맞아, 일본. 일본이 곤충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런 곤충 산업이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90년대에 외래 그 곤충까지도 다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자연 파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규제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되게 크고 화려하고 이런 갑충들을 그냥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용 곤충 시장의 붐이 이때 형성이 되었다. 일본의 애완곤충 시장은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이상 큰 상황이고요.
얘네가 그 곤충 산업 붐이 일어난 초기에는 장수풍뎅이가 가장 인기가 있는 곤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왕사슴벌레가 수명이 길어요, 더. 얘네는 잘만 키우면 한 2년에서 뭐 한 몇 년까지도 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왕사슴벌레만의 그 모양새, 그 멋진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애완용 곤충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뭐 수십 종의 외래 곤충들도 사랑받고 있고 그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 중에서 왕사슴벌레의 규모만 3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조에 3천이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0%? 15%? 네. 네. 그 정도가 거의 이제 왕사슴벌레 하나만 네.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다. 이 99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도쿄의 한 애완곤충 매장에서 네. 대형 왕사슴벌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네. 이게 한화 기준으로 1억 원에 팔렸습니다. 와. 대형이라고 하면 뭐 이 사슴벌레가 82mm였거든요. 그러니까 8cm가 조금 넘는 크기인 거예요. 근데 8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곤충을 봤을 때는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한 요 정도 되니까 이제. 네. 근데 그 아이도 어쨌든 그 한철 살고 죽는 거죠. 왕사슴벌레니까 잘만 키워준다면 몇 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를 잘 이제 브리딩을 해가지고 짝짓기를 시키면 그 우수한 종자의 애벌레들이 또 수십 마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잘 키우면 그 정도의 크기를 기대할 만한 성충으로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또 자기의 기대 소득도 생각을 한 거겠죠. 네. 한 마리를 사서 여러 마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그 수컷이 훨씬 더 비싸겠네요? 그렇죠.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그렇죠. 예, 크기에 따라서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키우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톱밥에서 사슴벌레 유충 키우고 이러는데 그 크기를 1mm라도 키우기 위해서 막 버섯 균이 들어간 균사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키우면은 그 성충이 1mm 정도 더 크게 나온다 이런 또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마치 애지중지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일종의 곤충 테크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알을 많이 나오니까 잘만 키우면은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그냥 곤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죠. 그런 애정이 없으면 그걸 키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애벌레를 키우는 환경도 어떤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알 하나를 통 하나에서 키워요. 그래서 그 통을 막 수십 개씩 방에다 놓고 그냥 곤충 방인 거예요. 그 방은. 네. 그렇게 키워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곤충 산업이 과연 이게 자연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파괴하는 건가 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곤충은 뭐 개나 고양이가 아니니까 쉽게 그냥 자연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희귀한 곤충이니까 개체수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좋다는 평가도 있고 곤충이 얘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구피라는 그 관상어 아시나요? 구피? 네, 아시죠? 근데 그 구피가 우리나라 토종종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키우다가 강에다가 이제 버린 거예요. 네. 강에다 버렸는데 그 강이 우연하게도 구피가 살기에 좋았던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피들이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구피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피를 사지 않고 거길 가서 뜰채로 이제 떠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유명해지면서 구피천이라고. 여기만 가면은 뜰채로 뜨기만 하면 구피가 딸려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그런 생물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관상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길 많이 가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또 사례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그 무슨 글을 봤는데 어떤 그 밀수업자 있잖아요. 야생동물 밀수업자가 여우를 한 마리 밀수를 했는데 이 여우가 우리나라 토종여우, 멸종위기 토종여우였던 거예요. 근데 그 토종여우는 너무 번식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여우를 연구하신 학자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종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밀수업자가 이걸 어떻게 잘 키워서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먹이값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나 밀수했다 하면서 신고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납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토종여우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키운 거냐. 저도 그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처벌 안 하는 대신에 맞아요. 뭐 얘네를 번식시켜라? 아니면 번식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좀 맞아요. 딜을 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커들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로 변경시키는 것처럼 그런 경우 재밌다. 아무튼 이런 것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산업적으로 커가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파양이 쉽다 보니까 이게 좋기만 한 건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파양의 문제보다는 그 생태계를 어지럽힌다는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외래종의 경우에는 그렇죠. 외래종의 경우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외래종도 외래종인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잡으러 다니고 직접 아까 그 애벌레들 뭐 순도끼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파헤치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의 생태계를 인간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뭐 곤충으로 뭔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있겠지만 이게 진짜 입소문이 나고 산업적으로 유망하다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깔리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진짜 마음 먹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되게 유명한 곤충 유튜버가 있는데 영상에서 매번 땅을 파서 막 너무 많은 애벌레를 이렇게 채집해가고 뭐 산이란 산 다 돌아다니면서 그 썩은 나무 다 깨가지고 사슴벌레, 애벌레 다 데려가고 이래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 채집을 함으로써 희귀종을 조금 더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고 혹은 아까 그 여우의 사례처럼 뭐 이렇게 어딘가에는 키우는 거에 능숙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정말 많은 부작용들 중에서도 그냥 작은 이렇게 장점들을 한두 개 빼와서 그걸 크게 부풀리면서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두고 보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 애들이 뭐 한두 마리 가져가는 거 가지고 그렇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죠. 근데 그런 업자들이 많아지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채집하는 것도 저희 어릴 때야 뭐 잡아서 박제도 시켜보고 채집도 해서 관찰도 해보고 해라 했는데 점점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런 숙제도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못해 이제 교육 목적으로도 윤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하지 않는 추세인데 그렇게 산업을 위해서 채집하고 또는 그 채집을 했다가 방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그런 규제나 기준이 없는 거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동물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하는데 곤충이 왜 규제를 유독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서 이게 산업이 커져 나간다면 그 선을 지키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아까 그 손도끼 얘기 듣고 경악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연을 그냥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막 그런 채집하면서 뭐 여기 금광이다라든지 노다지다 이런 얘기 막 하니까 그걸 사실 뭐 당연히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고 하겠지만 다 돈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좀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크게 이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나 아니면 조치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되게 미약했거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산에서 그냥 막 해오는 시절도 있었고 근데 그거랑 비교해봐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그런 곤충을 다루는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매니아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문제처럼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시장이 작고 매니아층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인데 이게 나중에 정말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 산에 가면 그 희귀식물 뽑아가지 말라는 표시도 있고 보호구역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채집하거나 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문구를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곤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네. 식물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법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강아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애완동물이었는데 그 용어를 반려견으로 바꾸는 그 하나도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의식들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곤충 산업에 대해서도. 네. 아무래도 그런 역할은 아까 말한 그런 금광을 캐러 다니는 그런 유튜버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네네.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초반에 잠깐 언급하시긴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위치를 공개 안 하는 것도 뭐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사람들이 그 곤충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자연 생태계를 망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암버르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가지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오늘 하는데 너무 네. 힘들었어요. 발음 잘 안 돼가지고. 네, 힘들어 보였어. 네. 지금 청취자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겠지만 땀을 이제 조금씩 더 중간에 휴지로 땀을 닦으면서 네. 네, 하고 있는 암브르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뭐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끝났어요. 마무리한 건가요? 네네. 오늘의 결론은. 네. 장수풍뎅이가 싸우면 거의 이길 확률이 높다. 근데 제 개인적 선호는 네. 사슴벌레가 좀 더 멋있다. 네. 그러면 저희도 그거 한번 얘기하면서 끝내요. 뭐 누가 더 멋있는지.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빈둥은 네.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찾아봐야겠구만. 네. 저는 사슴벌레. 왜요? 더 멋있게 생겼어요. 사슴벌레 중에서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저는 그 모습이랑 이름을 연결 못 시켰었는데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넓적인 것 같아요. 넓적? 네. 넓적 사슴벌레. 네, 유생님은요? 저는 장수풍뎅이요. 어렸을 때부터 장수풍뎅이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죠. 네. 저는 지금 계속 얘기만 듣다가 처음 쳐봤거든요, 노트북으로. 네. 둘 다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장수풍뎅이가 다리가 더 기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몸이 크니까. 네. 오늘 저 사슴벌레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리가 길면 그 약간 더 그럴 수 있지. 무서워, 징그럽고. 그래서 사슴벌레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오늘 개인적으로는 하신 얘기들이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했었는데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저 같은 사람도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들으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대결 특집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순투님께서 네 번째 대결 특집으로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